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해보다 4일 정도 늦은 건데 해마다 20명 안팎의 감염자가 나오는 만큼 예방수칙 준수와 대상자의 예방접종 참여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방역용 소독제와 살균제의 공기소독 금지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표면 소독용으로 허가받은 소독 제품을 공기 중에 분사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표면 소독 방식과 사용 금지 장비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가 지명됐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 지명 전부터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됩니다. 6월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 두 달째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서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내수 개선 흐름 회복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국이 이달 들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극심한 더위가 기후변화에 따른 인재라고 진단했는데 특히 아시아의 온난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수칙 준수와 대상자의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일본 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26일 부산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의 91.4%가 일본 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 진모기로 확인돼 경보 발령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보 발령일은 지난해보다 4일 늦었는데 올해 부산 지역의 강수 일수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6월 남부 지역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월부터 9월 밀도가 높아지고 10월 말까지 관찰되는데 매년 20명 내외가 감염되며 감염자의 87%가 50대 이상입니다. 100mg짜리 저용량 아스피린을 매일 수년 동안 복용하면 뇌 안쪽 출혈 위험이 38%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와 미국 대학 연구팀이 심혈관 질환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19,000여 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저용량 아스피린과 위약을 4, 5년 동안 투여한 임상시험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시험 결과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 발생률은 아스피린 그룹이 1.5%, 대조군이 1.7%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뇌 안쪽 출혈 발생률은 아스피린 그룹이 대조군보다 38% 높았으며 뇌혈관이 파열돼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 발생률도 아스피린 그룹이 0.5%로 대조군의 0.4%보다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저용량 아스피린의 장기 복용이 뇌경색 위험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뇌 안쪽 출혈 위험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방역용 소독제와 살균제에 공기소독 금지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환경부와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공기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4급 암모늄 등 표면 소독용으로 허가받은 소독 제품은 공기 중에 분사하지 않도록 제품에 공기소독 금지를 의무 표시하고 표면 소독 방식과 사용 금지 장비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 사용자가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QR코드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폭염이 재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9일에서 15일 코로나19 입원 건수와 응급실 방문 건수는 전주 대비 각각 10.3%, 7% 늘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코로나19 양성 판정 비율 역시 5.8%에서 6.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의 하나로 폭염을 들고 사람들이 폭염을 피해 감염에 더 취약한 실내에 오래 머물고 바이러스가 시스템 에어컨을 통해 옮겨 다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8일 새벽 3시쯤 괌 서쪽 약 730km 부근 해상에서 제6호 태풍 카눈이 발생했습니다.
카누는 계속 북서진해 다음 주 월요일쯤 일본 부근 해상을 지나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북상하면서 발달해 오키나와 부근에서는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40m를 웃도는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가능성은 낮지만 아직 경로가 유동적이고 남해를 통과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카누는 태국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 열대 과일을 의미합니다. 이번 달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국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불러온 인재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시아의 온난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기후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남유럽의 폭염이 덮친 가운데 그리스 휴양지인 로도스 섬과 에비아 섬은 연일 산불이 퍼져나갔습니다. 시칠리아를 비롯한 이탈리아 남부도 산불 피해가 심각합니다. 유럽연합은 산불 증가에 대응해 소방 항공기를 대량 구입해 공중 소방 함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The situation that we see in Southern Europe shows that we are in the climate crisis. The scientists have been telling us about this, and we have been preparing for this. 튀르키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 시민들은 40도가 넘는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보스포러스 해협에 뛰어듭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을 한 달 넘게 달궜던 열돔은 이제 북동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이번 달 미국과 유럽, 중국을 휩쓴 폭염이 기후변화에 따른 인재라고 진단합니다. We found that it was virtually impossible for this event to happen without climate change. So climate change played a huge role on intensifying the magnitude of these events in the US and Southern Europe and also in China. 연구진은 이런 폭염이 2년에서 5년마다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아시아의 온난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기후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최근 30년간 아시아 온난화 추세가 그 직전 30년의 2배에 이르면서 수해와 가뭄이 빈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1991년부터 30년간 아시아 평균 기온은 이전 30년보다 1.68도쯤 높아졌습니다. 지구촌을 덮친 폭염이 다시 한번 기후위기 대응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전 지구적인 무더위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면서 미국에서 폭염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구가 끓고 있다고 진단했고 폭염특보가 내려진 미국 뉴욕은 2년 뒤까지 냉방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이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자 유엔이 경고합니다. 온난화 시대를 지나 지구가 끓고 있는 시대라면서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온실가스 대부분을 내뿜는 주요 나라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The era of global warming has ended. The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But leaders, and particularly G20 countries responsible for 80% of global emissions, must step up for climate action and climate justice. 해마다 더위로 600여 명이 숨지는 미국은 더위를 실존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위험경보가 발령될 전망입니다. 불볕더위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를 거부하는 주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Experts say extreme heat is already costing America $100 billion a year and hits our most vulnerable the hardest. 또 장기적으로는 더위를 식히고 도시 온도를 낮추기 위해 1조 3천억 원의 보조금으로 숲을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뉴욕시는 코로나처럼 유색인종이 더위로 사망할 확률이 2배로 높은 점을 지적하며 조만간 여름철 최대 실내 온도 기준을 만들고 신축 건물의 냉방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And access to cooling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By 2025, all new constructions in New York City will be required to have cooling.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중국 측과 열흘 만에 다시 화상회담을 열어 기후변화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오는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총회가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파리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ओला क्वालिटी गाड़ियाँ लीज प्लान जो ड्राइवर को देते थे वो वाली गाड़ियाँ। हाँ जी। लगभग कितनी गाड़ियाँ हैं? अभी 300 गाड़ियाँ। तो आप लोग जानकारी नहीं थी कि पानी आ रहा है गाड़ी निकालने में? जानकारी थी पर इतना नहीं था, इतना पानी आएगा एक साथ। सरकार से यही कि सोचें इस बारे में कि कैसे इसको सॉल्व करें। यहाँ स्कूल है आस में, यहाँ पे बड़ा रोड है, यहाँ पे देखना चाहिए उन्हें कि कैसे इसको सॉल्व कर सकें।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회영입니다. 네 번째로 만나볼 작품은 영화 엘리멘탈입니다. 이 개봉 한 달이 넘어선 이 영화, 뒷심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 국내 관객 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디즈니 픽사가 만든 작품 중 국내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에 올랐습니다. 그럼 키워드 한 패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역주행입니다. 이 엘리멘탈의 역주행은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북미 개봉 당시 픽사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악의 오프닝 성적을 거둔 엘리멘탈. 당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역주행을 시작으로 북미에서도 입소문을 타면서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국내 개봉 당시 플래시 범죄도시 3에 이어 3위로 출발한 엘리멘탈. 하지만 개봉 2주차부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더니 16일 동안 1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관객 500만 명을 넘기면서 인사이드 아웃을 제치고 역대 픽사 최고 흥행작에 올라섰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영화 보니까 조금 설레요. 그 캐릭터들의 감정이 생생하게 잘 와닿았고 엄마랑 같이 가족이랑 보면서 그 캐릭터들의 감정을 부모님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도 입소문을 탄 뒤에 개봉 22일 차에 매출 1억 달러를 넘겼는데요. 덕분에 2018년 인크레더블 2 이후 픽사가 내놓은 7편의 장편 애니메이션 중 가장 좋은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국내 영화계의 새로운 트렌드가 바로 이 장기 흥행입니다. 지난해 4개월 가까이 흥행을 이어갔던 탑건 매버릭이 대표적이고요. 또 올 초 개봉한 스즈메 문단속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첫 주 성적이 전체 흥행을 좌우한다는 기존 흥행 공식이 현재 깨지고 있는 만큼 영화사들도 흥행 장기화를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엘리멘탈 역시 이 주인공 엠버와 웨이드의 인생 네컷 사진을 관람객에게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재관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멘탈이 역주행 후 장기 흥행까지 이어졌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한국적 정서입니다.
이 엘리멘털은 분명 미국 애니메이션이거든요. 하지만 영화를 보면 K 장녀가 떠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멘털이 K 장녀 성장기라고 불리는 건 바로 영화 속에 한국적 정서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공기, 흙, 그리고 물과 불, 이 4개의 원소가 사는 엘리멘트 시티. 불 원소 엠버의 부모님은 고향을 떠나와서 이곳 엘리멘트 시티에서 이 파이어타운에 정착을 하고 살아갑니다. This shop is dream of our family. Someday it'll all be yours. 엠버에게는 어릴 적부터 아빠의 가게를 물려받고 또 불 원소와 결혼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But we all live by one simple rule. Elements cannot mix. 하지만 우연한 사고로 물 원소 웨이드를 만나서 특별한 관계를 쌓게 되는 엠버. 미처 몰랐던 자신의 가능성까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부모의 희생을 외면하지 못하고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합니다. I never once asked what I wanted to do. My dad would boil you alive. Why does anyone get to tell you what you can do in your life? Come on! K 장녀 이야기를 담아낸 건 바로 픽사 최초의 한국계 감독인 피터손 감독 덕분입니다. 한국인 감독은 이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이미 2세로 자랐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영화에 그대로 녹여내 이 더 큰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When I grew up in New York, and I would come to Korea, some friends would ask, some people would ask, "Do you think you're Korean?" And I would say like, "I am Korean, but I'm also American," and so it was a hyphenation, Korean American. That Vivisteria represents her identity. There's a couple pieces of her. There's this piece of art. There's the light in her. There's also the reflection of the world in there. And then so, meaning as she makes this thing and as it grows, the deeper thing for me was always the understanding of her identity and trying to showcase to the audience those pieces. 4원소의 신비로움과 한국적 정서까지 담아낸 아주 매력적인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 속 과학 이야기 양회영 기자와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 속 주인공이 물과 불 그리고 흙과 공기 이렇게 4개 원소인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배워봤을 법한 내용인데 이 고대 그리스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는 만물이 물과 불, 공기, 흙 이렇게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가설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4원소설입니다. 이 가설은 원래 엠페토클레스라는 사람이 먼저 주장을 했는데 이 신화적 성격이 강했던 초기의 이 4원소설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독자적인 해석을 붙이면서 고대 화학의 기본 틀이 완성이 됐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이 4개의 원소의 특유의 성질이 2개씩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독자적 해석을 붙인 건데요. 그러니까 불은 건조하지만 뜨겁고 물은 차갑고 습하고 또 공기는 습하지만 따뜻하고 흙은 건조하고 차갑다 이렇게 성질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4개의 원소가 가진 성질 가운데 하나만 바뀌어도 다른 원소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조합을 통해서 지금 모든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밝혀진 건 이 4원소설과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게 밝혀진 건 언제쯤일까요? 네, 그 4원소설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서양 문명을 지배해 왔었는데요. 한 2000년 넘게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18세기가 들어서야 이 본격적인 실험 기반의 과학 이론들이 당시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이 대표적인 게 프랑스 화학자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워봤던 라부아지에가 있죠. 네.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실험으로 증명이 되면서부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이 부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돌턴의 원자설이 나오면서 오랫동안 믿어왔던 4원소설은 결국 폐기가 됐는데요. 이 돌턴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원소를 발견하게 됐고 그 성질에 따라서 이 원소와 원자들을 배열을 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입니다. 실제로 영화 이 엘리멘탈은 피터손 감독이 학창 시절 이 주기율표를 배우면서 주기율표 칸칸칸칸에 마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씩 다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봤다고 했고요. 그 당시에 했던 상상을 오마주해서 이번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영화를 보시면 곳곳에 이 주기율표 모양
모양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한 번 더 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볼 때는 주기율표 모양이 어디 숨어 있나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영화는 포스터부터 과학적인 내용이 가득하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주인공부터 과학이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좀 순수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상을 보니까 불 원소 엠버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옷이 안 탄단 말이죠. 자, 이렇게 실제로 불에 타지 않는 옷이 있을까요? 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엠버 입은 옷은 뭘까? 좀 네. 짤랑짤랑하고 반짝반짝거리는 게 굉장히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옷으로 만들 수 있을지, 어떤 걸로 만들 수 있는지 좀 유추를 제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금속 옷을 유추를 하려면 불꽃색과 이 온도 그리고 또 물질의 녹는 점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유추가 가능한데요. 우선 엠버는 평소에 불꽃색을 빨간색으로 표현이 네. 되고 있고요. 화가 나면 하얘졌다가 파란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불 표면의 온도색은 원래 붉은색, 노란색, 흰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 점점 색깔이 바뀔수록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붉은색이 가장 낮고 오히려 파란색이 가장 높은 온도인데 이 붉은색의 온도는 대략 한 섭씨 1000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란색은 섭씨 한 1600도, 대충 한 200도 가까이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엠버의 옷은 적어도 2000도에서 녹지 않는 금속으로 만들어야겠죠. 네네. 그래서 이때 물질의 녹는 점을 알고 있으면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녹는 점이라는 거는 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금속들 중에 뭐 구리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1085도, 네. 섭씨 1085도고요. 철은 1539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옷을 만들었을 때 엠버가 화나지 않았을 땐 괜찮지만 화가 나면 옷이 네. 녹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러니까요. 철로 만들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 금속 중에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것이 이 텅스텐입니다. 텅스텐이 3410도라고 해요. 네. 그리고 또 녹는 점이 만약 2000도가 넘는 금속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탄탈륨하고 몰리브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텅스텐, 탄탈륨, 몰리브덴 같은 금속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이들을 섞어서 이 옷을 만들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아, 네. 그렇군요. 영화를 보면 엠버가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이 물과 불은 만나면 안 된다고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물과 불 만나면 물은 수증기가 되고 불은 꺼질 것 같은데요. 이 둘이 정말 접촉하면 없어지는 걸까요? 네,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네. 사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는 과정 안에서 영화의 결말이 어느 정도 노출이 네.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잠시 이제 네. 소리를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보면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엠버랑 웨이버가 용기를 내서 손을 잡고 앉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긴 합니다. 이때 두 원소가 걱정과 달리 사실 사라지지 않는데 영화적 상상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과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과학 원리는 라이덴 프로스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1751년 독일의 의사였던 이 라이덴 프로스트가 발견한 현상인데요. 어떤 액체가 끓는 점보다 훨씬 더 뜨거운 부분과 접촉을 하면 이 액체는 아주 빠르게 끓다가 증기가 만들어지면서 이 증기로 인한 단열층에 의해서 각각의 두 가지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프라이팬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이렇게 공기방울이나 이게 굴러다니잖아요. 수술처럼 네. 그렇죠. 굴러다니는 거. 그리고 뭐 액체 질소를 손에 뿌려도 굉장히 손이 얼거나 동상에 걸리지 않는 거. 그리고 또 동영상 중에서 용암 이렇게 철을 녹인 용광로가 떨어지는 것에 손을 댔을 때 손이 데이지 않는 모습 같은 것들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라이덴 프로스트 효과입니다. 이 액체와 기체의 열 전도율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 액체보다 기체는 열 전도율이 낮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덴 프로스트 효과가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기체층에 의해서 이 액체에 다른 열이 전달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 액체가 기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엠버의 표면 온도가 1000도가 넘잖아요, 우선은. 그리고 웨이드는 이 물이니까 끓는 점이 100도 정도 나는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라이덴 프로스트 효과에 의해서 두 원소가 잠시 증기는 발생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접촉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엘리멘탈을 보면서 아마 사이언스 투데이 시청자분들은 과학적 상상력까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양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으로 공석인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지명됐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이동관 지명자가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명자는 브리핑에 참석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과 자유롭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만드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 지명자는 지난 5월 말 한 전 방통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면직되면서 새 방통위원장 후보로 일찌감치 내정됐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전부터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 장악 논란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2010년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한 인사청탁 시도 사건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대로 신고했는지도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2011년) 하나고 재학 시절 아들이 친구 4명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듬해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은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입니다. 일주일에 2, 3회꼴로 때리거나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했다. 싸워 이긴 사람만 살려준다면서 때렸다는 등의 피해 내용을 학생 2명이 진술서에 썼습니다.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은 채 이 후보자들은 전학을 갖고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1학년 때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는데도 전학이라는 불이익 처분을 수용했다면서 자신이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한 것도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거치면서 방송 장악을 총지휘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YTN 등 대규모 언론인 해직과 징계 사태, KBS 사장 해임, MBC PD 수첩 제작진 구속 수사 등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언론 탄압 사례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시기에 국가정보원의 언론사 내부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 후보자는 그런 문건을 요청하거나 본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한 인사청탁 시도 사건도 새로운 쟁점입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1월 부인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쇼핑백에 2천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다음 날 확인하고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신고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청탁 당사자가 바로 2달 뒤 주최한 종교 행사에는 청와대 수석과 장관이 참석해서 축사까지 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전국 신도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명 전부터 관련 보도가 쏟아진 가운데 후보자의 정책과 도덕성 검증을 위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주행 중 동력 상실이 생겼을 때 30분 정도 저속 주행이 가능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다고 현대차 기아가 주장했지만 EV9 사례에선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V9 차량 운전자 A씨는 지난달 30일 충청남도 국도 위를 달리다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 기어가 갑자기 중립 상태로 바뀌더니 차량이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차가 멈췄을 때 계기판 사진을 보면 배터리는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A씨는 배터리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전기차 주행 중 발생하는 문제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며 원인에 따라 다양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정확한 현상과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컸던 특허 상표 등록료가 인하됩니다. 특허청은 발명가 기업의 특허 등록과 유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8월부터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할 때 내는 특허 등록료를 다음 달부터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합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400억 원 정도의 특허 등록료가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상표 출원 등록할 때 수수료를 45개 상표 분류 가운데 1개 종류당 10,000원을 인하하고 특허 상표의 이전 등록료도 각각 25%, 65% 낮춥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 등록료 인하를 통해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6월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서 2달째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재고는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고 제조업 생산은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6월 산업 생산은 관공업과 건설업이 줄었지만 금융보험과 예술, 스포츠, 여가 등 서비스업이 늘면서 전월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5월에 이어 2달째 증가세입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가 3.6% 증가했지만 5월의 높은 증가세에 대한 기조효과 등의 영향으로 1.1% 줄었습니다. 다만 2분기 기준으로는 1분기보다 3.4% 늘어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해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조업 재고는 비중이 큰 반도체 출하가 늘면서 전달보다 6.2% 줄어 197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재고는 수출이 늘면서 12.3%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2달 연속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고가 6.2%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재고율도 111.4%포인트로 하락하였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늘며 1.0%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0.2% 늘며 석 달째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증가폭은 5월이 3.5%보다는 둔화했습니다. 산업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2달째 증가한 것은 2018년 1, 2월 이후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선행지수 등에서 경기가 조금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분기 말이라는 특수 요인도 있어 더 지켜봐야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내수 개선 흐름 회복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우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값이 오는 10월부터 리터당 88원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시판 중인 흰우유 가격도 올라 1리터짜리 흰우유가 3,000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낙농가와 유가공 업체로 구성된 낙농진흥회가 진통 끝에 원유값 인상폭에 합의했습니다. 흰우유의 원료가 되는 음용유용 원유값은 리터당 88원, 치즈와 연유 등을 만드는 가공유용 원유값은 87원 오릅니다. 이에 따라 음용유용 원유는 리터당 1,084원에 가공유용 원유는 887원에 유가공 업체에 공급됩니다. 낙농진흥회는 원유 생산비 상승과 흰우유 소비 감소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된 원유값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애초 8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적용 시기를 늦췄다고 낙농진흥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원유값 인상은 지난 2013년 원유 가격 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대형 마트 기준 1리터 우유 가격이 3,000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원유값이 49원 오르자 우유 가격은 10% 안팎으로 올라 현재 2,800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유제품과 가공식품도 연쇄적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판 중인 아이스크림이나 빵, 과자의 대부분은 국산 원유를 원료로 쓰고 있지 않다며 이른바 밀크플레이션 우려는 높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에 이어 앞으로도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등 유업체들을 만나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육아휴직제도. 하지만 남성의 경우 여전히 쉽사리 쓸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특히 금융보험업계에 종사하는 남성 직원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과 가정, 어느 것 하나 포기하기 힘들지만
내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은 여전히 많습니다. 네, 신랑이 아무래도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아이를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도움을 받을 곳도 없고 해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이제 아이 육아를 시작한 거예요. 육아휴직 제도가 있더라도 그림의 떡, 남성은 더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못 썼죠. 좀 눈치를 주는 그런 편이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제 이어 쓰기에도 그런 여유가 있는 회사는 아니어가지고 그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웠죠. 실제로 국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은 지난 2019년 20%대 가까이 진입한 이후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보험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전체의 3.4%로 건설업에 이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이용 추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YTN이 상위 10개 증권사의 육아휴직 이용 현황을 알아봤더니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 10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녀 비율이 비슷한 은행업도 살펴봤습니다. 시중은행 5곳의 남성 육아휴직자 평균 비율은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여성 육아휴직 비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남성에게 문턱이 높은 겁니다. 지방은행까지 넓혀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한 해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건수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 최근 5년 동안 남성 육아휴직자가 단 1명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배경에는 업계의 보수적인 분위기와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있을지 모를 인사상 불이익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른 업권에 비해서 여직원 수가 많고 또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자 육아휴직자들이 좀 적게 보일 수는 있는데 이제 조직 자체가 조금 보수적이다 보니까 업계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 데스크를 떠나가지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쉬게 되는 거는 잠재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뽑아도 여기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비워놓자니 그 손실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교사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본인이나 동료 교사가 과도한 민원을 겪은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4일부터 26일 교육 관계자 13만 2천여 명을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에서 교원의 92.3%는 본인이나 동료 교사가 교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특히 유치원과 초등 특수교사가 93.9%로 중등교사 87.9%보다 높았습니다. 본인이나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거나 휴직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엔 교사의 96.8%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97.6%는 서희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이러한 원인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란 응답이 55.5%로 과반이었습니다.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마루 바닥에 페인트를 떨어뜨리는 드리핑 기법을 창안한 잭슨 폴록은 파격적인 기법으로 20세기 미국 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작가입니다. 미국에서도 잭슨 폴록의 그림은 비싸기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이언스의 나트에서는 잭슨 폴록이라는 작가와 그의 예술 세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소개할 작가 잭슨 폴록이 드리핑 기법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잭슨 폴록의 시그니처 기법이죠. 캔버스에 물감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붓는 기법을 드립 페인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움직이면서 작업을 한다고 해서 액션 페인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이 액션 페인팅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대표적인 미술평론가였던 헤럴드 로젠버그가 만든 용어인데요. 이 로젠버그는 캔버스를 경기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기장 안에서 작가가 움직이며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완성된 그림 자체보다는 그것을 만드는 동안의 과정과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여겼고요. 네. 이 로젠버그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소개할 잭슨 폴록에 대해서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잭슨 폴록은 드립 페인팅을 할 때 땅에 눕혀놓은 캔버스 위에 굳은 붓이나 막대기 또는 주사기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가정용 에나멜 페인트를 사방에 뿌렸는데요. 이 모래나 유리가루 같은 것들도 함께 뿌렸는데 이는 멕시코의 회화 기법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폴록의 작품을 보고 자칫 쉽고 빠르게 그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작업할 때 땅의 소리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땅의 소리와 기운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느끼고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폴록은 기법만 따온 게 아니라 정말 멕시코 미술의 신념과 행위 자체에서 영감을 받은 겁니다. 네, 정말 처음 보는 기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잭슨 폴록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해럴드 로젠버그와 함께 미국의 비평계의 양대 산맥이었던 클레멘트 그린버그까지 이 두 거물 비평가의 극찬을 일찍부터 한 몸에 받았던 작가가 바로 잭슨 폴록입니다. 이 잭슨 폴록은 1912년 미국 와이오밍에서 태어났는데요. 로스앤젤레스의 미술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후 뉴욕의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서 공부하면서 본격적으로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멕시코 벽화가를 통해서 페인트를 사용해 그리는 기법을 알게 되고요. 땅에 그림을 그리는 인디언들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캔버스를 바닥에 눕혀놓고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잭슨 폴록의 드립 페인팅이 크게 이슈가 되어서 비평가 그린버그가 한 번 보자마자 대단한 예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폴록의 재능은 화산 같고 불이 있다. 예측할 수 없고 규율도 없다. 광물이 풍부하게 쏟아져 나온다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유럽의 작가들이 미술계를 선도했기 때문에 이 미국 입장에서는 당시에 100% 미국인인 이 잭슨 폴록이라는 작가 그리고 이 획기적인 작품 기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광을 했고요. 이 각종 매체에서 몰려와서 앞다투어 인터뷰와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잭슨 폴록이 당시 미국의 자랑이기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폴록에게 무척 든든한 지원자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마 미술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패기 구겐하임이라는 전설적인 아트 컬렉터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패기 구겐하임은 전쟁으로 불안정하던 유럽의 갈 곳 없는 작가들을 미국으로 이주시키고 또 열렬하게 지원했던 중요한 존재였는데요. 이 구겐하임 가문은 뉴욕에서 워낙 부유한 것으로 유명했고 또 아버지인 벤자민 구겐하임은 1912년 타이타닉 침몰 때 피해자이기도 했는데요. 이 딸인 패기 구겐하임이 많은 유산을 상속받으면서 이 미술품 컬렉션을 꾸리고 또 작가들을 서포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잭슨 폴록뿐만 아니라 막스 에른스트, 또 마크 로스코, 알렉산더 칼더, 또 윌렘 드 쿠닌 같은 유명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했습니다. 네, 정말 유명한 작가들이 구겐하임의 지원을 받은 것 같은데요. 잭슨 폴록 대표작도 소개해 주시죠. 네, 잭슨 폴록의 많은 대표작이 있지만 1943년에 패기 구겐하임의 의뢰를 받았던 묘랄이라는 작품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1943년에 만들어졌고요. 이 당시 패기 구겐하임이 이 잭슨 폴록에게 자신의 타운하우스 입구에 걸 작품을 의뢰했는데요. 처음에는 벽에 벽화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마르셀 뒤샹이 그것보다는 캔버스에 그려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폴록은 벽이 아닌 캔버스에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 크기가 가로 604cm, 또 세로 243cm로 굉장한 대작이었습니다. 네, 이런 크기의 작업을 걸 수 있는 구겐하임의 타운하우스도 어마어마했던 거죠. 네, 구겐하임은 벨기에 산 린넨으로 만든 캔버스만 주었을 뿐 그림에 대해서 그 어떤 요청도 하지 않고 폴록이 원하는 대로 그리라고 했습니다. 이 작품이 구겐하임 집의 입구에 걸려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관계자들이 폴록의 작품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 속에 얽혀있는 이 소용돌이 같은 형상들은 텍스트와 숫자 같은 것들을 변형시켰다는 해석이 있고요. 역시 멕시코 미술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후 유수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전시된 명작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6m가 넘는 정말 큰 작품인데 아지랑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뮤럴이라는 작품을 소개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드립 페인팅이 잘 돋보이는 대표작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아마 지금 보시는 작품의 이 도상이 잭슨 폴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아닐까 싶습니다. 막 흩뿌려진 페인트들이 돋보이는데요. 1950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마치 폭발하는 것 같은 에너지도 느껴지죠. 근데 요즘은 남성적 또 여성적이라는 말을 따로 구분짓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런 잭슨 폴록의 작품을 보고 남성적인 추상 작업 스타일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잭슨 폴록은 캔버스를 바닥에 눕혀놓고 작업하면 그림의 주위를 걸을 수 있어서 사방에서 작업할 수 있다. 이 캔버스의 모든 공간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 각 페인팅이 그려내는 선과 색이 유동적으로 마치 살아있는 듯이 화폭에 엉켜있는 점이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네, 그림을 보기만 해도 굉장히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잭슨 폴록이 추상 표현주의의 대표적 작가라고 하는데요. 추상 표현주의가 뭘까요? 네, 이 추상 표현주의는 1940년에 뉴욕에서 발전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난 예술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까지 미술계는 프랑스 파리에서 주도하고 있었다면 이때는 뉴욕이 그 중심이 되는 미국 주도의 최초 미술 운동인데요. 아까 패기 구겐하임이 유럽의 작가들을 미국으로 이주시켰다고 했는데 이 대부분 초현실주의 기반의 작가들이었거든요. 이 초현실주의를 따라서 막스 에른스트와 앙드레 마송 또 잭슨 폴록 같은 작가들이 이 추상 표현주의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 추상 표현주의는 기존의 전통적인 미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법과 재료를 탐구했는데요. 이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처럼 행위에 중심을 두거나 또는 캔버스에 물감이 스며들게 하는 마크 로스코의 기법처럼 이런 것들이 바로 추상 표현주의에서 추구했던 새로운 시도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설명 들으면 정말 잘 나갔던 그냥 성공한 작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방황한 적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빠르게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고 미국의 스타 작가로 자리매김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언론들이 이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잭슨 폴록은 자신의 인기가 너무 높아진 이런 점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결국 알코올 중독과 마약 그리고 복잡한 여성 편력 등 크게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인인 리 크레스너 역시 작가였는데 폴록의 안 좋은 문제들이 많아지면서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이 리 크레스너가 유럽에 가 있을 때 폴록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이 잭슨 폴록은 교통사고로 44살에 이른 나이에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잭슨 폴록은 지금 하늘의 별이 됐지만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에너지를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유 수유가 신생아의 첫 1년 동안의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신시내티 아동병원 줄리 웨어 연구팀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출생한 신생아의 생후 첫 1년간 사망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모유를 먹은 영아가 생후 7일에서 364일 사이 사망할 위험은 모유를 먹지 않은 영아보다 3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산모의 나이와 인종, 임신 중 흡연 등 관련 변수들을 모두 고려한 결과이며 모유 수유가 신생아의 생후 첫 해 사망률 감소와 큰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늙은 쥐에게 젊은 쥐의 피를 공유했더니 노화 속도가 늦춰지고 수명이 최대 10%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듀크대 제임스 화이트 교수팀은 젊은 쥐와 늙은 쥐의 순환계를 외과 수술로 연결하는 실험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4개월 된 쥐와 2년 된 쥐의 순환계를 연결해 12주간 혈액을 공유하게 한 뒤 분리하고 2개월간 추적 관찰했더니 늙은 쥐의 생리적 능력이 개선되고 수명도 10% 더 길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 공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남대 나경수 교수팀은 온실가스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형성에 영향을 주는 메탄가스를 직접 결합해 아세트산으로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값싼 금속 산화물 표면에서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순차적으로 활성화해 아세트산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면 고가의 수소와 외부 산화제 없이도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고부가 화합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시베리아 동토에 묻혀있던 석기시대 벌레가 4만 6천 년 만에 깨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 벌레들이 지난 2018년 시베리아의 화석화한 다람쥐 굴과 빙하 퇴적층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충분한 영양 공급을 통해 다시 생명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유전자 염기설 분석 결과 1mm 미만인 이 벌레들은 마지막 빙하계 휴면에 들어간 선충류의 일종이었으며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력을 발휘하는 생명체로 알려졌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 진모기가 늘면서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모기에 물리면 대부분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는 경우 고열과 발작,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 대상이라면 꼭 접종을 해주시고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 주변 웅덩이나 막힌 배수로 등 고인물을 없애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